네, 지금 아이오닉 5를 타고 이동 중인데요. 그 아이오닉 5에는 그 아이페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아이페달을 이용해서 한번 운행을 해볼 건데, 아이페달 모드를 사용하려면 패들 시프트처럼 생긴 요 버튼이 있거든요. 요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는데, 요거를 왼쪽에 있는 거를 한 번씩 당기면 회생 제동이 이제 강해져요. 단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1단계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누르면 이제 2단계가 되고, 또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3단계가 되고요. 3단계에서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아이페달 모드로 들어갑니다. 아이페달 모드가 들어가면 이제 이 악셀 페달 하나를 가지고 악셀을 밟고 뛰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가속 감속이 다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악셀만 띄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최대한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브레이크 페달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도심에서는 이 아이페달 기능만 사용하면 이제 운행이 다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데요. 처음에는 조금 이질감이 들 수 있어요. 지금 아이페달 모드를 썼기 때문에 이게 정차해서 서 있을 때만 이제 브레이크 페달 밟고 서 있으면 되고요. 일단 운행이 시작되면 악셀 페달을 밟고 뛰는 것만으로 그냥 운행이 다 됩니다. 자, 지금 출발을 했는데요. 일단 아이페달 모드에서는 악셀 반응이 좀 둔해져요. 그러니까 일반 주행 모드보다는 악셀이 좀 무겁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방에 이제 감속 상황이 돼서 제가 그냥 악셀만 뗐거든요. 그러면 차가 감속이 됩니다. 생각보다 감속이 되게 강한 편이라서, 네, 지금 악셀 페달만 뗐거든요. 네, 완전히 정차를 했죠. 브레이크 페달을 떼고 있어도 이제 클리핑으로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이제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내비게이션을 설정을 해놨는데,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면 저 앞쪽에 이제 HUD에 이제 경로가 안내가 되기 때문에 되게 편리해요. 지금 날씨가 좀 더워요. 지금 외기 온도가 29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에어컨을 한번 켜볼게요. 이제 오토를 한번 누르고, 오토가 3단계, 2단계, 1단계 조정이 되는데, 저는 이제 약하게 1단계로 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풍 시트를 틀 건데, 통풍 시트를 틀려면은 외부에 버튼이 없더라고요. 이걸 요 클리메이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공조기기 화면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열선 및 통풍 시트 기능으로 들어가서 운전석을 통풍 시트 기능을 키면 됩니다. 좀 약하게 틀게요. 저는 이렇게 해서 틀면 되고요. 이 페달 하나로만 이렇게 도시에서 운행을 하니까 처음에 한 5분 정도 좀 이질감이 좀 있었는데, 이제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페달을 확 떼면은 제동이 되게 강하게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페달을 서서히 떼면은 그 서서히 떼는 것만큼 감속량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가속량을 조정하는 것처럼 감속량도 악셀 페달로 조절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급박한 상황이 되면 브레이크 페달로 이제 급제동을 해야죠. 예, 그리고 클러스터에 저렇게 보시다시피 사각지대에 차가 있다는 거를 저렇게 경고를 해주기 때문에 차로 변경할 때도 사각지대에 차 있는지 없는지 미리미리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가 디지털 미러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외부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고, 이제 내부에서 저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보게 돼 있어요. 일반 거울보다는 훨씬 더 사각이 적기 때문에 좀 시인성이 좋은 편이고, 다만 이제 처음에 사용을 해보면 원래 아웃사이드 미러가 있는 위치보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저쪽 바깥쪽을 보다 보면은 카메라가 이제 앞쪽에서 표시되기 때문에 좀 처음엔 약간 당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 5분도 안 돼서 적응되는 것 같아요.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경로 안내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는 길을 저렇게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미리 이렇게 경로를 보여주기 때문에 시선을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에 뺏길 필요 없이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면 돼요. 지금 보면 한 100m 앞쪽에서 우회전하라고 돼 있죠. 이제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우회전하라고 할 때 저 위쪽에 저렇게 화살표가 스크롤이 되잖아요. 저게 이제 증강현실 모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도로의 노면 위에 그래픽이 이렇게 스크롤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인성이 정확한 것 같아요.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왔는데요. 한 번도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해서 운행을 안 하고 악셀 페달만으로 지금 운행이 다 됩니다. 지금 좀 전에 저 앞에 있는 차가 조금 살짝 껴들라 그래서 제가 페달만 살짝 놨는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만큼 감속이 되더라고요. 자,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시 증강현실 HUD를 통해서 이제 우회전하라고 이제 표시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이제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이제 아이오닉 5를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이페달을 이용해서 한번 운행해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회생제동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도심 운행할 때 운행 거리도 좀 더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5에는 스티어링 휠에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에코 모드, 그 다음에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운행을 할 수 있고, 지금은 에코 모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에코 모드를 이용하게 되면 악셀 페달 반응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조작을 했을 때 차가 이렇게 전기차 특유의 이렇게 발진되는 느낌이 좀 많이 없고 되게 부드럽게 나갑니다. 그래서 운전하기가, 도심에서 운전하기에는 에코 모드가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 모드를 쓴다고 해도 일반 내연기관 차들 악셀보다는 반응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운전하기 뭐 답답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대신에 초반에 악셀을 조금만 조작했을 때 발진감이 확 오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차간거리가 가까운 도시에서는 오히려 운전하기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눌러서 제가 이제 노멀 모드로 바꿨거든요. 이제 노멀 모드에서는 페달 반응이 확실히 더 민첩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팍팍 튀어나가는 느낌은 아닌데, 뭐랄까 좀 어쨌든 제가 악셀을 조작한 거에 비해서는 차가 발진되는 느낌이 좀 강하게 느껴져요. 좀 센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너무 과민해서 운전하기 힘들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악셀을 전개해 나갈 때 서서히 누르면, 에코 모드에서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는 초반에 쓱 누르면 차가 발진되는 느낌이 확실히 강합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스포츠 모드를 한번 써볼 거예요. 이제 도심에서 이제 운행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동부간선도로로 들어왔거든요. 여기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여기서 이제 스포츠 모드를 한번 써볼게요. 자, 스포츠 모드를 사용하면 이제 클러스터가 이제 붉은색 계열로 이제 좀 그래픽이 바뀌면서 좀 스포티한 느낌이 나죠. 일단 스포츠 모드를 바꾸자마자 악셀을 조작할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단 굉장히 민감해졌고요. 살짝만 조작해도 이 전기차 특유의 발진감이라 그러죠. 그런 토크감이 확 느껴지고요. 네, 그냥 지그시 밟아도 순식간에 앞차하고 간격이 확 줄어듭니다. 굉장히 발진감이 강하고요. 이게 뭐 에코 모드를 쓰든 뭐 스포츠 모드를 쓰든 출력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닌데 악셀을 조작할 때 이런 조작감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운전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주행 환경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모드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훨씬 더 적절하고 편안하고 또는 뭐 재밌게 그렇게 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심에서 이제 길 많이 막히고 이럴 때 스포츠 모드 쓰면은 너무 악셀이 민감해 가지고 오히려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차간거리가 어느 정도 있고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이제 악셀을 조작하는 감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훨씬 더 경쾌하고 좀 스포티하게 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스노우 모드가 또 있는데, 스노우 모드는 히든 모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눌러서는 나오지가 않고
이제 각 모드, 어떤 모드에서든 간에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스노우 모드가 작동이 됩니다. 이제 스노우 모드가 작동이 되면은 이제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악셀의 감도가 되게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되게 둔해져요. 정확하게 말하면 굉장히 둔해집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를 쓰다가 스노우 모드로 바꾸니까 악셀을 조작할 때 이 반응이 굉장히 둔해졌어요. 지금 제가 악셀을 이렇게 눌렀다 놨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둔해졌습니다. 이거를 다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면, 자,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똑같이 조작을 해볼게요. 몸이 뒤로 막 쏠립니다. 네,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떤 모드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차의 성향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 차를 타면서 어떤 운전 상황이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드라이브 모드만 설정을 해줘도 훨씬 더 편하고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오닉 5는 이제 스티어링 휠에 있는 패들을 이용해서 회생 제동량을 3단계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그리고 아예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끄는 것까지 합치면 4단계죠. 이제 회생 제동량을 강하게 할수록 악셀을 오프했을 때 감속되는 정도가 이제 강해져요. 그러니까는 내연기관으로 따지면 엔진 브레이크가 강하게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회생 제동량을 약하게 하면 이제 감속되는 정도가 이제 작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아예 꺼버리면 회생 제동을 안 하는 대신에 타력 주행이 돼요. 그러니까 타력 주행이 된다는 거는 달리던 관성으로 그냥 쭉 관성 주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고속 주행을 할 때는 타력 주행으로 더 멀리 이동하는 게 더 전비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회생 제동을 꺼버리면 됩니다. 지금 제가 꺼버렸는데요. 이제 클러스터 왼쪽에 0이라고 나왔죠. 레벨 0. 그리고 악셀을 지금 오프했는데 보시면은 오른쪽에 파워 게이지에 그 차지 그래프가 안 올라갑니다. 악셀을 밟으면은 파워 그래프는 올라가는데 악셀을 띄었을 때 차지 그래프는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속도가 잘 안 줄어요. 그냥 가던 관성대로 그냥 관성 주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행 거리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제가 왼쪽 패드를 이용해서 회생 제동량을 늘리게 되면은, 자, 1단계로 했거든요. 악셀을 띄면 자, 회생 제동이 약하게 걸리죠. 그 다음에 2단계로 하면 악셀을 띄었을 때 1단계보다 좀 더 강하게 걸리고요. 그 다음에 3단계로 해볼게요. 3단계로 했을 때 악셀을 띄면 그래프가 많이 내려가죠. 네, 이런 식으로 회생 제동량을 운행하는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강하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감속 정도도 바뀌고, 그 다음 이걸 이용해서 전비 효율도 적절하게 좋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감속이 많은 도심 주행에서는 회생 제동이 어느 정도 걸리는 게 유리할 거고요. 고속주행처럼 관성주행으로 주행거리를 늘리는 게 유리한 경우에는 회생 제동을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꺼버리는 게 더 전비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제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HDA 모드가 지금 활성화가 됐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클러스터에 주변 차량 상황들이 이렇게 나오죠. 옆에 지나가는 차도 표시가 되고, 만약에 사각지대에 차가 나타나면은 그것도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뒤에 차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차가 지나가니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죠. 우측에도 또 다가오니까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옆에 지나가는 차들이 클러스터의 그래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끼어드는 차도 인식을 해서 이제 추돌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저렇게 클러스터에 주변 차량 상황들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는 제네시스에서는 됐었는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오닉 5에는 제네시스처럼 저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네요. 그리고 그 제네시스에는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게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차로 변경을 할 때 차로 변경을 그 스티어링 조작을 어시스트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네시스에는 적용이 됐는데 현대차에선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오닉 5에는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의 차량 상황들을 보고 제가 이제 차선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일단 준비 상태가 되려면은 클러스터 오른쪽 우편에 우측 위에 그 차선 화살표 달려있는 모양이 있어요. 아이콘 그게 떠 있으면 이제 작동이 되는 준비 상태인데, 저걸 사용하려면 일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행 중이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차선을 바꾸고 싶으면 그쪽 방향으로 방향 지시등을 완전히 작동시키지 말고 살짝, 완전히 안 넘어가게 손가락으로 살짝만 그 해당 방향으로 누르고 있으면 이제 주변 뒤에서 오는 사각지대에 있는 차를 감지를 해서 적정한 상황에서 스스로 이제 스티어링 조작을 어시스트해서 차로를 변경해 주거든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에 지금 사각지대에 차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작동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차가 없어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작동이 들어갔습니다. 왼쪽에 파란색으로 도로에 초록색이 칠해졌죠. 그럼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바뀌고 나서는 다시 정상 크루즈 모드로 이제 변경되고요. 자,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방향 지시 등을 이제 살짝 이제 눌러서 작동을 시켰을 때 저 왼쪽 차선 모양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작동이 시작된 거고, 그 시작된 단계에서는 이제 그냥 방향 지시 등 레버는 놔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이 이제 주변에 이제 뒤에 차로 변경하기가 위험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차로를 변경을 이제 안 하는데, 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로가 지금 점선 구간인데 점선 구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우측으로. 자,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놔주면 됩니다. 지금 스스로 바꾸고 있어요. 자, 지금 잘 되죠? 근데 저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도로의 차선이 실선 구간일 때, 실선 구간일 때는 과연 될까요? 제가 해보니까 실선 구간에서는 실선을 인식해서 차로 변경을 안 하더라고요. 못하게 하는 거죠. 물론 차주가 실제로 그냥 직접 조작을 해서 차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어시스트 기능은 실선 구간에서는 작동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오닉 5에는 그 초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공기청정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클리메이트 공조 화면에 들어가면 이쪽에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미세먼지도 다 걸러서 실내 공기를 정화를 시켜주는데요. 이렇게 초미세먼지를 걸러서 이제 공기를 정화를 하려면 에어컨 필터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에어컨 필터는 이제 헤파 필터가 들어가겠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차들은 에어컨 필터가 보통 이쪽 밑에 보통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아이오닉 5는 이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앞쪽에 프렁크 쪽에 들어 있어요. 프렁크라는 게 이제 이 후드를 열면 그 안에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 거기를 프렁크라고 하는데, 여기 엔진이 없으니까 거기를 이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훨씬 더 쉬워요. 일반인들이 직접 그 필터를 교체하기에도 보통 차들보다 훨씬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본네트를 열어주고요. 자, 후드 댐퍼가 적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따로 걸쇠를 걸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이 보통 일반 차의 엔진룸 공간을 보면은 여기에 마치 엔진 커버 같은 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손잡이로 하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짐을 싣고 다닐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깊이도 깊고요. 네, 공간이 꽤 되기 때문에 뭐 작은 가방이나 백 같은 거 넣고 뭐 이러기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에어컨 필터는 요 앞쪽에 얘를 이렇게 당겨서 열어주면 안쪽에 요게 이제 필터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빼주면
요 안에 필터가 보입니다. 근데 이거 빼다가 실수로 떨어뜨리면, 이 밑으로 떨어뜨리면 꺼내기 힘들어요. 차 떠서 꺼내야 되니까 요 뺄 때 조심해서 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필터를 이렇게 빼주면 필터 이렇게 나오죠. 지금 보면 외부에서 들어왔던 먼지들이 많이 걸러져 있죠. 반대쪽은 이제 실내 쪽을 향하는 쪽이고, 여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쪽. 여기는 지금 먼지가 많이 걸러져 있는 상태예요. 안쪽에 에바도 보이죠. 에바 모터도 보이고, 이제 에바 클리닝 할 때도 여기다가 약을 넣으면 되죠. 그리고 새 필터를 이렇게 낀 다음에, 에어플로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이거 보시고 눈금을 맞춰서 끼신 다음에 요거를 다시 왼쪽에 고리를 걸고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되게 쉽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냉각수가 들어가는데 각각 용도가 다른 냉각수고요. 이제 이거는 일반 정비사들이 아니고 일반 차주들이 건드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일반 차주들이 워셔액 같은 거 보충할 때, 그때는 여기로 보충하면 됩니다. 여기가 워셔액 통이에요. 이게 생긴 모양이 일반적인 워셔액 통하고 좀 모양이 틀려 가지고 좀 혼동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고 여기다 워셔액을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는데, 이 밑에 쪽에 보면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 주시면 이렇게 열리죠. 트렁크가 열리고, 트렁크 높이 조절도 가능해요. 지금은 이제 트렁크가 최대한 많이 올라간 건데, 만약에 트렁크 높이를 좀 조절하고 싶다, 이 정도에서 하고 싶다, 그럼 이 높이를 맞춘 다음에 얘를 길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소리가 삑삑 하고 났죠? 그러면 다음에 열 때는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저 높이로 열리게 돼 있어요. 자, 다시 열어 볼게요. 자, 설정한 대로 요 높이에서 열렸죠? 다시 높이를 최대한 다 열고 싶다, 그러면 끝까지 열은 다음에 다시, 자, 다시 한번 소리가 났죠? 다시 닫고, 다시 열어보면 자, 이제 끝까지 다 올라가죠?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게 너무 높아서 손이 안 닿는다, 그러면 손잡이를 잡고 내린 다음에 이거를 길게 눌러서, 요거를 길게 눌러 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높이에다가 메모리 시켜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에 보시면 이렇게 러거지가 있는데, 러거지 스크린이 있어요. 이렇게 걸어서 쓸 수 있고, 밑에 쪽에 이제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러거지 스크린을 보면은 거는 부분이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다 걸면 이제 러거지 스크린을 더 길게 쓸 수 있죠. 보통 이제 적재함을 넓게 쓰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아이오닉 5가 2열 시트가 뒤로 리클라이닝이 범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다가 걸어 놓으면 얘가 등받이가 뒤로 올 수 있는 범위에 다 오기 전에 여기 걸려 버립니다. 걸려서 리클라이닝을 끝까지 다 할 수 없거든요. 자동으로 이제 정지가 되겠죠, 걸리니까. 그럴 때는 요거를 한 칸 뒤로 놓으면은 최대한 뒤에까지 다 리클라이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받이, 2열 등받이를 최대한 다 눕히고 싶은 분들은 이 러기지 스크린을 요 두 번째 칸 여기다가 걸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 보시면 요걸 열면 이렇게 공간이 나오는데, 이 안에 이제 몇 가지, 저 안쪽에도 이제 수납 공간이 좀 있고요. 삼각대 같은 경우는 저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를 좀 넓게 쓰고 싶으시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빼버리고 얘를 접어 가지고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는 타이어 리페어 킷이고, 이제 펑크 났을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차에 있는 고전압 배터리에 들어있는 전기를 이제 외부에서 이제 아웃도어 같은 데서 이제 가정용 가전기기들하고 연결해서 쓰고 싶을 때 쓰는 어댑터예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오닉 5의 실내인데요. 뭐 이미 이제 실내 공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1열, 2열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열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어요. 1열에는 저 도어 트림 앞쪽에 이제 버튼이 2개가 있어서 이제 2가지 자세를 저장해 놓고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시트가 운전석 메모리 시트 기능도 있지만 전자석 메모리 시트 기능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요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이 아니고 메뉴에 가시면 여기 전자석 메모리 시트라고 있죠. 이걸 누르시면 여기 모드 1, 2, 3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 동승석, 그 다음에 뒷좌석, 이렇게. 뒷좌석 같은 경우는 등받이 리클라이닝은 수동식이고요. 앞뒤 같은 경우는, 앞뒤 조절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전동식이거든요. 이렇게 전동으로 되는 기능들. 그러니까 1열 같은 경우는 등받이 각도하고, 그 다음에 앞뒤 슬라이딩하고, 그 다음에 2열 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위치로 조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장 버튼을 눌러서 모드 1, 2, 3에다가 저장을 미리 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저장을 해 놓으면 다음번에 1, 2, 3을 선택하면 내가 저장해 놓은 위치로 1열, 2열 시트가 전부 다 저장해 놓은 위치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되게 특이한 기능인데 뭐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열 시트, 그러니까 운전석하고 동승석 같은 경우는 그 릴렉스 컴포트 시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중력 시트 포지션을 맞춰서 편하게 탈 수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버튼을 쓰시면 돼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앞에는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버튼이고, 뒤에가 이제 릴렉스 컴포트 시트 기능으로 이제 포지션을 바꿔주는 건데, 이게 뒤에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얘가 넘어가면서 뒷사람하고 간섭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눌러주시면 경고가 한번 나오고, 그 경고가 나온 다음에 뗐다 다시 누르면 이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누르면 경고가 나오고, 뗐다가 다시 누르면 이렇게 릴렉스 컴포트 시트 자세가 됩니다. 원터치로 그냥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실제로 앉아보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세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돌아오고요. 그리고 이제 동승석 같은 경우는 1열에서 운전석에서 동승자를 위해서 저 시트 자세를 잡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버튼이 아까 제가 했던 버튼, 그 기능하고 그대로 여기다 옮겨 놓은 거고요. 그다음 밑에 버튼이 있는데, 보통 다른 차들은 여기에 이제 버튼이 있을 때 이 동승석 시트의 등받이나 슬라이딩을 이걸로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운전석에서 2열 시트의 슬라이딩을 조절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운전석 뒤쪽, 이거는 동승석 뒤쪽 시트에 이제 앞뒤 슬라이딩을 조절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앞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뒤로 이동하고 있고, 요 위에 버튼을 누르면 이제 동승석 뒷자리가 전동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뒤에 탄 사람이 직접 조작할 때는 요걸 조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작하면 되고요. 등받이 같은 경우는 이걸로 수동으로 하시면 돼요. 레버를 이용해서. 지금 등받이를 뒤로 최대한 눕혀 놓은 자세인데 굉장히 많이 누워 있죠. 지금 1열 시트가 뒤로 많이 이제 밀려져 있는데, 일반적인 자세로 맞춰 볼게요. 이렇게 해 놓으면 뒤에 공간이 굉장히 넓죠. 제가 한번 타볼게요. 제 키가 185인데 지금 보시면 무릎 공간이 엄청 많이 남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고, 지금 등받이도 뒤로 많이 누워 있어서 무슨 소파에 앉아 있는 기분이에요. 등받이를 오히려 이제 운행할 때는 조금 세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좀 편안한 자세로 등받이를 세웠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쪽은 다 눕힌 자세고, 이거는 제가 좀 조절을 해서 좀 세운 자세예요. 완전히 앞으로 눕히면 이렇게 폴딩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폴딩 하면은 적재 공간을 이제 확장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 아이오닉은 이거를 앞뒤로 슬라이딩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이렇게 뒤로 밀 수도 있고 다시 앞으로 끌어올 수도 있고, 뒤로 밀게 되면은 뒷자리에 이제 좌측과 우측 좌석 사이에 이제 칸막이처럼 되는 거죠. 뭐 이거를 뒤에서 굳이 뭐 뒤로 당겨 온다고 해서 여기를 뭐 어떤 활용이 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여기에 뭐 적재 공간이 있고 여기에 이제 USB 충전기가 있는데, 저거는 앞으로 밀어놔도 충분히 쓸 수 있고요. 그거보다는 이걸 뒤로 밀었을 때 이 앞에 공간을 쓸 수가 있어요. 뭐 백을 놓는다든가 가방을 놓는다든가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고, 이 공간도 굉장히 적재 공간이 되게 넓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적재라든가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이제 변속 레버가 이쪽에 없어요. 그리고 변속 버튼도 없고, 그럼 변속을 어떻게 하느냐, 이 스티어링 휠 뒤쪽에 요쪽에 보면은 이 변속 다이얼이 있는데, 전자식 다이얼이거든요. 근데 다이얼이 이렇게 횡방향으로 돌리는 다이얼이 아니고, 요 끝에 부분, 요 레버의 끝에 부분에 다이얼이 달려서 이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조작하시면 돼요. 내가 앞으로 가고 싶으면 앞으로 돌리고, 후진하고 싶으면 뒤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킹으로 놓고 싶으면 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뭐 따로 중립에 놓을 일은 없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레버가 전진해 놨을 때 일로 가면 레버를 돌리면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클릭 방식이에요. 근데 요거를 전진에다 놓으면 갔다가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전진이 되고,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이제 후진으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후진이 됩니다. 그리고 살짝만 놓으면 중립이 되는 거고요.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파킹이 되는 거고. 간단하죠.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어색하진 않았는데, 가끔 사용자분들 보면은 이거 쓰는 게 좀 어색하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직관적이고 되게 쓰기 편했거든요. 운전하면서 레버 쪽을 따로 눈으로 안 봐도 되고, 그냥 손만 밑으로 내려서 이제 바로 앞으로 놓으면 전진, 뒤로 놓으면 후진, 가운데 누르면 파킹. 되게 간단했어요. 그리고 요 반응 속도가 일반적인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나 전자식 변속 버튼 이런 거보다 훨씬 반응이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진을 살살살 하다가 바로 후진으로 가도 또 바로 즉각적으로 후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또 성격 급하신 분들은 또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아이오닉 5에 적용되어 있는 그 V2L 기능을 한번 시연을 해볼 건데요. V2L 기능은 자동차, 그러니까 아이오닉 5가 전기차잖아요. 그 배터리에 이제 충전되어 있는 이제 전력을 외부로 공급해서 이제 가정용 기기에 연결해서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내연기관 차들도 이제 일부 옵션으로 실내에서 이제 가정용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콘센트가 있는 차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내연기관 차들 같은 경우는 가정용 콘센트를 연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아웃도어에서 그걸 사용할 때 전기를 계속 공급하려면 시동을 걸어 놓고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내연기관 차니까 시동을 계속 걸어 놓으면 이제 매연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불편함이 좀 있는데, 아이오닉 5 같은 전기차에 V2L 기능이 탑재된 거는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고요. 사용하는 것도 되게 간단해요. 이제 차를 이게 주차를 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전기를 사용해야 된다, 만약에 노트북에 전원을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 충전구를 일단 리모컨을 이용해서 열어줄게요. 열어주고 나서 이 충전구 자리에다가 이 어댑터가 있습니다. 이 VTL용으로 사용하는 어댑터를 이 앞부분을 빼야 돼요. 먼저 이렇게 앞부분 뚜껑을 빼면 이렇게 커넥터가 나오거든요. 이 커넥터를 이 충전구 자리에다가 그냥 그대로 끼워줍니다.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커버가 있어요. 이 커버를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내려주면 이 안쪽에 콘센트 자리가 있거든요. 이 콘센트 자리에 이제 전원을 꽂으면 되는데, 먼저 사용하기 전에
지금 차량의 배터리에 충전되어 있는 이제 잔량이, 전기 잔량이 충분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잖아요. 요 뒤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왔죠. 이 불이 들어오면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기를 꽂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최대 3.5kW까지 전력을 공급해 주는데, 이 3.5kW가 어느 정도냐 하면,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가전기기들이 보통 진짜 많이 써도 4kW를 넘는 게 없어요. 보통 3.5kW면은 웬만한 가전기기들 밖에 가져와서 다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냉장고, 뭐 에어컨, 뭐 세탁기, 뭐 TV, 뭐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전력 공급량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이제 노트북을 한번 연결을 해볼 건데, 노트북 저는 어댑터 코드를 여기다 그냥 꽂으면 돼요. 간단하죠. 자, 꽂으면, 자, 전기가, 자, 보시면 여기 불이 들어왔죠? 이걸 빼면 불이 꺼지고, 이제 전기가 지금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서 노트북을 켜서 이제 사용을 하면, 지금 이제 전원을 안 켰으니까 충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열어서 이제 전원을 켜서 사용하면 되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 전력량이 아이오닉 5에서 V2L로 연결해서 썼을 때 뭐 일반적으로 한 1300시간 이상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아이오닉 5에서 V2L을 이용해서 저렇게 가전기기를 연결해서 쓰면 이제 배터리 잔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디에서 외부에서 전기를 쓰다가 다시 돌아가야 될 때 막상 주행할 수 있는 전기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는 70%까지라고 합니다. 배터리의 70%까지는 이제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면 내가 V2L을 쓸 때 배터리 잔량의 몇 프로까지 사용을 허용할 건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설정해서 30%로 해놨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의 30%까지만 이 V2L을 쓸 수가 있어요. 30%가 되면 이제 V2L이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행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 쓰고 나면 이제 빼야 되잖아요. 빼는 것도 쉽습니다. 요거 그냥 컨센트 빼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빼야 되는데, 여기를 눌러주면 이제 꺼져요. 다시 켜고 싶으면 여기 눌러주시면 되고, 이제 다 했으니까 꺼야 되겠죠. 이제 끄시고 나서 이제 그냥 빼야 되는데, 얘를 그냥 빼면 안 빠져요. 여기를 꾹 눌러주고 빼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앞에 이렇게 걸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껴볼게요. 끼고 이거를 안 누르고 그냥 빼면 절대 안 빠집니다. 실수로 이거 안 누르고 힘으로 빼다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를 확실하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충전구 닫는 거는 여기 보시면 클로즈 버튼이라고 있죠.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동식으로, 손으로 누르지 마시고요. 네, 한 지금까지 4일 동안 그 아이오닉 5를 타고 제가 총 215.5km를 운행을 했는데요. 차를 받았을 때 바로 제가 배터리를 100%로 충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15.5km를 타는 동안 전비가 킬로와트당 6.7km가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주행 가능 거리가 이제 209km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단순히 계산해 보면 400km 이상 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운행을 해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상 주행 거리보다 대체적으로 실제로 주행 거리가 더 길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운전을 험하게 하거나 좀 뭐 속도를 많이 내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떨어지겠죠. 근데 제가 운행할 때 한번 이제 뭐 제로백이라든가 뭐 고속주행 성능 같은 거 한번 테스트 해 보려고 달려보긴 했는데, 그거 외에는 대체적으로 그냥 도로의 교통 흐름에 맞춰서 운행을 했거든요. 뭐 딱히 뭐 더 전비를 더 잘 나오게 하려고 뭐 되게 조심스럽게 운전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운행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예상 주행 거리보다는 대체적으로 좀 더 실제 주행을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탈 것 같아요. 지금까지 타던 패턴으로 타면. 하지만 또 배터리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운행할 수는 없으니까
배터리가 한 20-30% 남을 때까지 운행하고 다시 충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300km 이상 정도는 무난히 탈 것 같습니다.